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김 목사님이 저희 아마 청강 하실 텐데, 네네. 오늘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면 계속 오실 거고, 여러분들이 박대하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개 잠깐 나누고 우리 얘기 시작해요. 네, 김태경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알고 지내던 사이고,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로 목회라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우리 ICC 공부하는 거를 우리 김태경 목사님한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와 같이도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수님과도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저는 김태경 목사고요. 강 목사님 통해서 수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좀 잘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선뜻 이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마음에 결정을 짓질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참석해 보고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어요. 원래 이 정신분석이란 이름부터가 많은 분들이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하는 곳인지 하는 이제 그런 의아심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어떤 공부들을 하는지 이렇게 견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한이고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 정신분석이 좋아서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매주 이렇게 들으면 뭔가 조금씩 밥 먹은 듯한 그런 좀 포만감, 충족감 이런 게 생기는 게 좋아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환 선생님은 원래 명상 상담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상 상담가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직접 임상도 하시는데 요즘은 정신분석 쪽에서 내담자들을 많이 돕고 계세요. 우리 황 선생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우리 집 딸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뭐 보고 또 어떤 때는 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성가시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 재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 사귀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라이프 코칭은 제가 수료를 했죠. 네. 저는 그런 수료를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튼 뭐 마나탄에 여기서 저는 뉴저지 사는데 그때 이렇게 또 뭐 할 거리가 생기니까 또 공부 손 놓은 지도 오래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 발 들여놓기가 힘든데 하면은 점점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소개를 하죠. 저는 원래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경영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경영학 MBA를 마치고 이쪽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다른 쪽의 일들을 쭉 하다가 어느 연구가 있어서 캐톨릭에서는 영신수련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연히 그분 첫 강좌에 그것도 저도 제 안 사람 따라서 갔다가
그때 영신수련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인트로덕션에서 신앙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에 대해서 교리로 듣고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어떤 통찰들. 요즘 얘기로 이그네시우스 영성수련인데 그 영신수련은 캐톨릭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수녀님들이 서원을 하기 전에 한 달 대피정을 하는데 그 침묵 피정을 한 달 하면서 본인이 성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 과정으로서 캐톨릭 성소자들은 다 한 번씩 거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영신수련이 열려 있으면서 그리고 한 달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상 삶 안에서 하는 어떤 영신수련이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9달간 이렇게 수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영성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런 수련을 마치고 저도 이제 여기서 봉사로 여러분들 만나는 일들, 그러니까 영신수련 쪽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의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의 뉴욕 광구에서 하는 스피리추얼 디렉터 과정이 한 2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스피리추얼 디렉터 과정을 마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정이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돕는 일들을 쭉 하는데 어떤 면에서 영성 쪽에서 사람을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어떤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또 저를 지도하던 신부님 입장에서도 균형 있게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영성 쪽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누면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정신분석을 하는 연구소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분석 과정이 아니라 클리니션들을 위한 1년 과정을 들어갔어요. 클리니션들을 위한 1년 과정, 여기서는 오브젝트 리레이션 대상관계 이론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대상관계 연구소 그쪽에서 1년 동안 쭉 공부하고 그쪽에서 수고비전도 받고 또 임상도 하는 것을 지도도 받고 하면서 한 1년 공부를 그 1년 동안 제가 그냥 식별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어서 다시 정신분석 연구소에 다른 정신분석 연구소로 들어가서 저도 굉장히 늦게 정신분석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쪽에 박사 과정까지 하느라고 오랫동안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블렌튼필이라고 아시죠? 블렌튼필은 여기 블렌튼필 연구소의 목회 상담 과정에서 제가 2008년경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상담 쪽에 단기 상담 쪽에서 보는 견해들과 제가 원래 공부한 정신분석 쪽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블렌튼필에서도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스피리추얼 디선먼트 그러니까 영의 식별이나 이런 쪽에 공부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공부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해 정신분석 자체를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공부하지만 정신분석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더욱 보람 있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힘든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폭넓게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교과 과목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라이프 코칭 연구소 이나버드 코칭 센터 쪽에서 라이프 코칭을 표방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칭 과목을 제가 따로 한번 강의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코칭은 너무 피상적이고 단기 상담 쪽에서 제가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일반 코칭하고는 전혀 다른 정신분석을 토대로 한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거꾸로 또 정신분석을 라이프 코칭 영역으로 넓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독특한 장소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넓혀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서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 특히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하고 영성적인 어프로치는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심리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이 통합되는 인격체를 그런 인격을 추구하는 쪽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순례자로서 함께 가는 친구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는다고 한다면 영성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힘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이룬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한재님 오늘 김 목사님께서 우리 청강하러 오셨는데 본인 소개는 조금 전에 하셨어요. 여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재현 교수님도 본인 소개 잠깐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좋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신 교수님과 공부하고 있는데 저의 원래 전공은 미디어 쪽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 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데 신 교수님과의 이 수업이 너무 즐겁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게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요. 그 목사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부하면서 또 시간이 2시간, 3시간 있으니까 얘기 또 중간중간 서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기타 하나씩 나누도록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할까요? 네, 오늘 1장 정신적 갈등과 분석가의 업무 첫 시간은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정신적 갈등의 몇 가지 점들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서두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 주제는 정신분석을 전공하는 학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갈등의 기원, 본질 그리고 정신기능에 있어서 그것의 영향에 관한 우리의 이해 여부가 정신분석 기법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독자들이 잘 아는 기본적인 것을 다루겠지만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전 논문에서 발췌한 아래와 같은 요점들이 토론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hibition, Symptom and Anxiety, 프로이트가 1920년 출판된 그 논문인데요. 그 이후 불안은 정신적 갈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감정이 되어왔다. 이 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서 최근 인정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욕동 파생체, 즉 자기 처벌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지각되면 불안이 생긴다. 이 불안을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위험스러운 욕동 파생체를 막아보려고 한다. 즉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한다. 그 결과 파생체와 방어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불안은 출현하지 않거나 출현한다 할지라도 방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약화된다. 그러므로 갈등의 구성 요소들은 첫 번째가 소원 성취였고 두 번째 예기 위험, 세 번째 방어, 네 번째 이들 사이의 타협, 그것으로 구성된다. 방어의 기능은 쾌락의 원칙에 따라 불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최근 정신분석 이론, 구조 이론은 욕동 유도체는 이드에, 자기 처벌의 경향은 초자아에, 방어는 자아에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갈등에는 크게 두 계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아와 이드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양자에 있어서 불안이 주요 역할을 한다. 불안은 개체로 하여금 위험스러운 이드와 소자 유도체에 대항해서 방어를 시도하도록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내가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 1926년에 억제, 그리고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inhibition, 원래 inhibitions예요.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아마 복수로 inhibitions나 symptoms가 쓰여 있는데 아마 우리말로 옮기면서 조금 생략된 것 같아요.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프로이드의 불안 이론이 이 논문을 통해서 과거의 불안 이론과 전혀 다른 불안 이론을 발달시키게 되죠. 그래서 1926년 이전에는 불안이 우리의 과거에는 리비도라고 한 성적 욕동이 충분하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욕동 자체가 충분하게 만족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리비도가 발산되지 않고 잠겨 있는 상태가 불안을 유도한 불안으로 바뀐다. 그래서 어떤 표현되지 않 어떤 면은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욕동의 발현이 금지돼 있어서 욕동 그 초기에는 성적 욕동을 주로 얘기했어요. 그 성적 드라이브에서 오는 에너지, 성적 에너지 리비도가 발산되지 않고 잠겨 있는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이 발산되지 않고 있는 성적 에너지가 불안으로 바뀐다 하는 이런 초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빅토리안 시대에 엄격한 어떤 사회 규범 때문에 성적인 억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억압된 욕동들이 특히 성적 욕동들이 불안으로 바뀐다 이런 초기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프로이드가 쭉 임상을 하면서 자기 이론이 맞지 않다고 느끼면서 자기 이론을 바꾸는 과정이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26년에 발표한 이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불안 이론, 특히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신호 불안이라는 거,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나 혹은 자기 처벌적인, 자기 파괴적인 어떤 경향이 자기한테 다가오게 되면 그게 여기서 조금 욕동 파생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고 할 때는 아마 초기 이론에서는 드라이브를 처음에는 성적 욕동 중심으로 봤지만 나중에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 두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의 파생물 이걸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고 불러요. 그런데 욕동 파생물은 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판타시로 드러나거나 소망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의식 속에 이 욕동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욕동 파생물만이 우리가 의식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타시나 위시나 근데 판타시나 위시 자체도 무의식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 의식화되는 과정이니까 어느 쪽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드라이브로부터 소망이나 욕동 파생물이 온다 이런 이론하고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슈퍼이고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슈퍼이고로부터 자기 처벌 경향이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연원이 두 가지죠. 드라이브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여기서 원본능이라고 해서 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슈퍼이고는 어떤 도덕률이나 어떤 규범 일반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그런 영역을 슈퍼이고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슈퍼이고는 어떤 가치 체계를, 사회적인 가치 규범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슈퍼이고 영역이라고, 마음을 세 가지로 지금 구별해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고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드하고 슈퍼이고가 따로 기능을 하는데, 이 이드로부터는 그 역동 파생물들이 여기에서 출현한다. 그리고 슈퍼이고로부터는 자기 파괴 경향이나 자기 처벌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런 게 다가오려고 할 때 이고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을 제가 보면 역동 파생체, 즉 자기 처벌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라고 번역된 부분, 16쪽에 거의 인용되어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문장 역동 파생체 커마 나오죠. 그런데 역동 파생체가 즉 자기 처벌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원문에 보면 whenever a derivative of a drive or a self-punitive or self-destructive trend is perceived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역동이나 자기 처벌적인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의 파생물이 위험하다고 지각되면 불안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마 이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dangerous id or superego derivatives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id derivative가 있고 superego derivative가 있죠. 그래서 이 derivative라는 말 자체를 역동 파생물이라고 보지 말고 이드나 슈퍼이고의 파생물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개념, 데리버티브는 단순하게 이드에서 오는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 인용문 전체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이 논문에서 아까 네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소원 성취 욕구라고 하는 wishful striv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뭔가 소원 성취 욕구가 생겼을 때 이때 anticipated danger라는 거예요. 예기 위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위험이 예상된다. 그 위험이 있을 때 방어 디펜스가 발생하고 이 과정 속에서 타협형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론 부분이 최근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게 구조이론이죠. 그 당시에 새로운 구조이론, 1920년대 프로이드가 구조이론, 2차 구조이론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럴 티어리에서 우리 마음을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고 하는 세 개의 에이전시 혹은 세 개의 구조물, 스트럭처로 이렇게 나누었던 거죠. 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이 논문이 새롭게 쓰여지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 자체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의 영역으로 나누었던 지정학적 이론 혹은 1차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론으로부터 보통 얘기하는 구조 이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바뀐 입장에서 이고, 이드, 슈퍼이고 간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이 불안 이론이 새롭게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최근 정신분석 이론은 역동 유도체는 이드에, 아까 그리고 자기 처벌 경향은 초자아에, 방어는 자아의 귀속. 그래서 마음의 기능을 하나는 역동 파생물은 이드에 있고, 그 자기 처벌 경향은 슈퍼이고 초자아에 있고, 그리고 디펜스 자체는 자아의 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여기서 찰스 브레나가 보고 있는 건 자아와 이드 사이에, 또 하나는 자아와 초자아 사이에 갈등이 구성된다는 얘기죠. 또한
불안은 개체로 하여금 위험스러운 이도와 초자 유도체에 대항해서 방어를 시도하도록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은 이고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새로운 개념이에요. 불안은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개념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이고가 봉화를 올리는 것이다. 혹은 여기서는 방아쇠의 역할을 한다. 방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선 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제가 봐서 그냥 워닝 시스템이 경고 시스템이 불안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절박한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아가 이 방어 기능을 불안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다 동원되면서 이 방어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일어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이 불안이다. 그래서 이 불안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새롭게 부과하게 되죠. 내가 방금 위에서 인용한 귀절을 기술하면서 나는 단지 갈등 문제에 관해서 최근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신분석적 견해를 요약했을 뿐이다. 그러나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석가들 중 일부는 관례적으로 갈등을 어느 정도 달리, 즉 적어도 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제시된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욕구와 두려움, 그리고 방어의 복잡한 상호작용 중에서 불안 또는 죄책 반응만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갈등은 위험스러운 욕구에 대한 방어의 존재를 의미하며 불안이나 죄책감은 갈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낯설이 말인데 이상의 정의들 중 처음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오히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흔히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또는 그것이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무의식적 욕구와 그에 대한 방어는 관찰자, 즉 분석가에 의해서 추론되어야 한다. 개체, 환자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장을 시작할 때 내가 제시한 갈등에 관한 정의가 이상 언급한 두 가지 정의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두 가지 정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내가 좀 더 협소하고 덜 포괄적인 다른 어떤 정의보다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어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스러운 본능적 욕구나 초자아의 요구에 대항하여 사용될 경우 그것은 결과적으로 타협 형성으로서 개인의 정신생활과 행동 속에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출현한다. 우리가 환자를 관찰하고 그 말을 경청할 때 지각하고 듣는 것은 타협의 산물이다. 소원, 불안, 죄의식, 그리고 방어,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타협 형성이라는 최종 결론에 수렴된다. 타협 형성은 예외 없이 이들 모두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상 언급한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합금과 같은 것이므로 이들 모두를 정신적 갈등이라는 명칭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소원, 불안, 죄의식, 그리고 방어가 모두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다. 이들이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 환원하면 우리가 아는 한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 불안, 죄의식, 그리고 방어가 여러 비율로 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다. 갈등의 정의에서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배제한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 위반하는 행위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타협 형성이 가끔은 최근에 환경적 영향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 갈등에 관한 토론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데 주역을 하는 감정으로서 불안과 죄의식만을 국한시키고자 한다. 나는 최근 1975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나의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내가 제안한 것의 변형과 그것의 정신분석 기법의 응용은 사장에서 토론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소개하게 되면 본장에서 1차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나의 견해를 불필요하게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정신적 갈등의 정의에 관한 임상적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타입 형성이 신경증 증상인 예를 하나 가정해보자.
우리가 이상 요약한 이론에 의하면 의식적 불안이나 죄의식이 증상과 관련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원, 위시에서 기원하며 그것이 의식화되는 까닭은 그런 소원에 대한 방어가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환자가 많은 버스 속에 있을 때 불안을 느낄 경우 우리는 그 당시 그의 마음속에 활성화되고 있는 무의식적 소원에 불안의 원인을 돌리지 않고 그가 말하는 합리화시킨 이야기들, 예컨대 버스가 빠져나올 수 없다든가 혹은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에 그 원인을 돌린다. 본 예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만약 환자의 두려운 소원이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 갇히는 어린 시절의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소원을 엄마로부터 버스로 전치시키는 작업이 적어도 불안의 출현을 방어할 만큼 충분히 방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증례들에서는 분석가에 따라서는 이런 점에서 별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만일 자기 파괴적인 환자가 자신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어떤 환자의 경우 불안과 더불어 비현실감을 갖고 있을 경우 어떤 분석가는 정신생활에 있어서 불안과 죄의식의 역할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환자가 합리화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자신의 관심을 환자의 증상과 불안 및 죄의식에 책임이 있는 정신적 갈등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두지 않고서 불안 및 죄의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환자의 불안 혹은 죄의식이 증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상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 환자의 말에 따른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단지 추측해 볼 수밖에 도리가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쉽게 알아낼 수도 없고 쉽사리 수긍이 가지도 않겠지만 환자의 갈등이 분석가 자신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환자의 갈등을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이유는 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 환자와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틀림없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누군들 겁나지 않겠는가?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누군들 겁나지 않겠는가? 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비롯한다. 즉 자아 조직의 붕괴란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쳐가는 것, 또 비현실감은 그런 붕괴의 전조가 되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각으로서 정신증적 증상은 신경증적 증상과 상이하며 정신증적 증상은 전혀 타협 형성이 아니고 실제적인 정신 내적 자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증적 증상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신경증의 경우처럼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살 충동은 정신증적 환자들에게는 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정신증적 증상은 정신 내적 지각이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의식적 불안이 동반된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불안이 자살 사고 때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옳은 이야기다. 만약 자살 사고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신 내적 지각이라면 즉 그것이 실제로 단순히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환자의 정확한 지각이라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환자의 불안은 자신의 공격성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충동으로서 자신을 향하여 발휘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환자의 자살 사고에 동반된 불안이 그가 자신의 공격성이 자신을 향했거나 향해진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실제 정신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정신적 갈등에 관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증상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살 사고의 경우 자살 사고와 이에 수반된 불안 모두 다 갈등의 유도체임을 알 수 있다. 임상 경험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지해준다. 똑같은 이치가 비현실감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그와 같은 느낌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의 퇴행 과정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 조직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스스로 지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로 타협 형성으로서 정신적 갈등에 유리하며 그런 느낌과 더불어 불안이 동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분석가가 환자의 생각이나 증상을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돌리는 경우 정신적 갈등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환자가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작업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신경증적 증상의 경우에 적용하듯이 환자의 불안을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소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는 대신 환자의 불안을 그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갈등, 즉 환자가 의식하는 타입 형성의 일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일관성의 결여 경향을 심각한 정신병리 척도의 반대 극단에서 볼 수 있는데 정상 범위에 속하는 현상들과 관계된 것들이 그것이다. 예컨대 어떤 환자가 자기에 대한 자신의 기대 혹은 부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경우 사람들은 물론이지 그거야 현실적인 거지라고 하면서 그의 의식적 감정을 정말로 중요한 근원, 즉 그의 실패와 관련된 죄의식을 야기시키는 소원, 다시 말하면 그가 1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무의식적 소원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예로서 만약 어떤 환자가 신체 질환이나 사고 혹은 경제적 파탄과 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 바뀌며 현실적인 일 때문에 불안해질 경우 어떤 분석가는 환자 스스로 그러하듯이 환자의 불안을 보다 중요한 정신적 현실, 즉 외적 상황과 흔히 환자 자신의 무의식적이며 불안이 실려있는 소원 사이의 상호관계로 돌리기보다는 환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분석가가 정신적 갈등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흔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분석가가 자신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동일 씨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그런 경우에 있더라도 똑같을 거야. 아마도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 즉 프로이트 자신이 1926년 이전에 받아들였던 생각으로서 불안은 신경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일관성의 결여 경향은 정신증적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정신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갈등을 다양한 정상적 및 정상적 현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의 결여 문제를 왜 그처럼 광범위하게 언급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있는 정신분석적 기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때때로 일관성을 결여한다고 가정해보라. 그것이 그가 분석을 수행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대답은 흔히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환자가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죽음 또는 자살 사고에 관해서 말할 때 환자 자신은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어떤 갈등의 결과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갈등을 환자 자신이 일부나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결과를 그것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자살 사고는 다소 잘 짜여진 공상이며 그 점에서 다른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다른 어떤 의식적 사고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타협 형성이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때 분석 중에 환자가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경우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분명하다. 우리는 가능한 한 환자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들을 말하게 유도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그것들에 관한 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요약한 예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 환자는 장기간의 재발성 우울증과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에 자살 기도를 했었는데 그 행위는 만약 친구가 막지 않았더라면 사실 성공했을지도 모르지만 연극처럼 끝나고 말았다. 예측한 바대로 분석 도중 그는 자살 사고를 많이 보였다. 특이하게도 그는 자살 사고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렇군요. 지난 몇 주간 자살에 관해서 가끔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나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이처럼 자신의 자살 사고를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분석 과정에서 한 가지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분석을 오래 받아야 함을 의미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분석가에게 의존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분석가도 자기가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나 그가 6살 때 집안일에서 손을 떼어버린 할아버지나 그가 25살이 되기 전 3, 4년간 충고와 격려를 받으면서 매우 따랐으나 그가 25살 때 사망하신 선생님처럼 자기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분석가가 자기를 떠난다는 두려움보다 더 좋지 않은 다른 2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첫째, 그 자신이 화가 나서 분석가를 먼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애원하며 그가 아마도 주말이 되면 나를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살짝 비쳤다. 다음 월요일이 되자 그는 주말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금요일에 내가 예측했던 바와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갖고 왔다. 그는 우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추측이 틀렸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꿈을 보고 했다. 꿈속에서 그는 목장 스타일의 집에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가 그와 같이 있었는데 그는 그녀 앞에서 그녀가 질투를 느끼게끔 행동을 했다. 분명히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건물 이곳저곳으로 그녀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다녔다. 그러나 드디어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놀랐지만 그녀가 화나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영원히 떠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연상은 우선 그 주에 그녀를 위해서 딴 여자와 함께 미팅을 주선한 데 대한 죄의식과 관계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여자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왜 그런 행동을 고집했을까? 아마도 결국에는 그녀를 버리려고 그는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사귀어 온 여자들 친구들 중 최상급이고 그래서 정착을 한 다음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다. 건물에 관해서 질문을 받자 그는 처음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지만 드디어 놀라운 것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 건물이 매우 평평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높이 솟은 아파트와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마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가 살았으며 그가 최근 자동차를 타고 스쳐 지나갔던 그 아파트와 비슷하였다. 분석 시간을 끝내고 나서 그는 50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짧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내가 기대했었던 대로 생활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그 전날 오후 갑자기 매우 우울해졌다. 만사가 갑자기 암담해졌어요. 물론 몸이 나빠진 것은 아니지요. 그가 자신의 생애에 관해서 한참 동안 절망적인 얘기를 한 후, 즉 그가 얼마나 가난하게 느끼고 있으며 굶주림에 관한 그의 생각, 그리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석을 중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 나는 전날 그가 나에게 말한 꿈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로부터 떠나버리게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이번에는 그 스스로가 먼저 떠나버림으로써 외롭고 불행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됨을 표현하는 꿈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 대한 죄책감과 진실하지 못한 데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또한 연상의 남자친구들,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과 충고를 간청하는 공상이 최근 우울기 동안에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음을 실토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라고 여자처럼 간청하는 공상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전번 오후 일에 그가 줄곧 가져왔던 자살사고가 동정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비꼬고 농담적인 논쟁적인 반응들, 그가 보통 말하는 태도와는 매우 다른 그 반응들은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며 그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환자의 자살 사고의 일부는 다음과 각 요소들로부터 유도된 것이라는 점이다. 1. 그의 부친이 생존해 계시고 그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 어린 시절 이후 줄곧 생각했던 소원. 두 번째, 돌아가신 그의 부친과 동일시 부친에 관해서 그가 들은 바로는 그가 포크광이었고 그가 작고하기 수개월 동안 피로감에 쌓여 있었다. 세 번째는 소녀가 됨으로써 그의 분석가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그 분석가가 그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 그를 떠나버린 데 네 번째, 그를 떠나버린 데 대해서 그의 분석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은 그 분석가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려는 소원. 다섯 번째, 또 분석가를 여자친구로 또 아버지를 어머니로 이제 대치시키는 것 같은 마찬가지로 분석가를 여자친구로 대치시킴으로써 자신은 남자가 되어 그들을 떠나버림으로써 여자에게 복수하려고 함. 따라서 이것은 그가 아버지를 동일시한 하나의 결정인 자이다. 여섯 번째, 살인적이고 근친상간적인 소원과 행위를 가진 자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 일곱 번째, 자신의 살인적이고 근친상간적이며 자기 처벌적인 소원과 욕구로부터 자신을 방어, 즉 보호해 보려는 욕망. 그의 방어 중에서 두드러진 것들은 억압, 전치,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리고 거세를 취소 또는 막기 위한 동일시, 부정, 그리고 감정의 격리가 있었다. 이상의 간단한 기술은 그 환자에 관한 두 가지 점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첫째, 실패감과 빈곤감뿐 아니라 그의 자살사고, 그의 꿈, 그리고 그의 성행위들은 동일한 정신적 갈등 또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갈등으로부터 유래한 복잡한 일련의 타협 형성이며 둘째, 문제가 되는 모든 관련된 사고와 증상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힘은 일상적인 분석 자료와 그것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증상과 그 원인을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을 알므로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은 환자가 그의 증상을 말하고 증상과 그의 꿈 그리고 그의 성행위에 대한 연상을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우선 제가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쭉 읽었어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것, 이 내용을 지금 그대로 다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번 쭉 들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거니까 우선 이 정신적 갈등이라는 것을 찰스 브렌너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느낌을 이미나 생각을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제가 먼저 뭐 책 읽었으니까 이거 뭐랄까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이어가 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도 있지만은 더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심지어는 환자 자신조차도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갈등들을 이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치료자나 상담자가 이 갈등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찰스 브레너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이 어디만큼 깊이 들어가는지를 겉에서부터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갈등이 어떤 건지를 쭉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은 그 아까 저기 본능적이라 할 때 이드에서 본능적인 것이 발현된다고 보통 이야기 되는데 그 찰스 브랜드 이야기로서는 슈퍼이고도 본능적인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이고가 가지고 있는 거가 자기 처벌적인 것, 예.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적인 부모, 뭘 잘못하면 혼내는 부모가 어떤 인터널라이즈 된 게 슈퍼이고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르죠.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는 거가 있죠. 아까 자아 초자 간의 갈등을 얘기를 했죠. 자아가 자기 안에 있는 도덕 규범을 어겼을 때 이게 도덕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게 도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누군가가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거, 부모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부모가 바라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처벌받은 경험이 있죠. 혼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심리에 주어지는 어떤 규범인데 그것을 프로이드가 잘못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슈퍼이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클리어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혹하던 처벌적인 어떤 경향 이것을 초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도덕률을 초자라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슈퍼이거의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찰스 브렌너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처벌적인 경향이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도 슈퍼이거에서 온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그레션이 있죠. 여기서 파괴 성향이 슈퍼이고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면은 이고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마음의 구조이론에서 이고를 자아라고 하고 있는데 자아는 외부 현실 속에서 이 유기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외부 현실과의 관계가 있죠. 그걸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 있죠. 외부 현실이 요구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기 심리 내적으로는 이드라고 하는 원본능과의 갈등이 있죠. 또 하나는 슈퍼이고 초자 내면화된 어떤 규범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아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은 크게 봐서 외부 현실과 그리고 자기 심리 내적인 기구들 원본능이나 초자하고 관계에서 이 갈등을 다 어쩌면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이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방어라는 기능을 어떤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불안이 발생하고 이 불안을 통해서 방어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면은
이 자아가 있으면 자아와 함께 있는 심히 내적 기구인 원본능이나 초자아로부터서 오는 갈등 관계, 그리고 또 외부 현실과의 관계, 이런 다양한 어떤 팩터들과 이 자아가 함께 있으면서 이 속에서 타협 형성을 해낸다는 거죠. 그 타협 형성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사실은 이런 타협 형성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 원본능으로부터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자체를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일정한 정도 만족을 주지만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원본능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원본능을 제어하는 기능, 컨트롤하는 기능과 동시에 일정 부분 만족시켜줘야 되는 기능,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초자와 관계에서도 초자 얘기를 다 듣게 되면 자기 자아는 견뎌낼 수 없겠죠. 이 속에서 초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도 타협 형성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원본능과의 관계, 초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만족을 얻도록 하는 기능과 방어 기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불안이 일어났을 때 그 불안을 방어하는 이런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키는데 심리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 이런 이 두 가지 크게 나누면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디펜스에 사용되는 심리적인 에너지,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정한 양이 있다고 본다면 이 일정한 양의 심리적 에너지, 과거에는 리비도라는 용어를 썼는데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프로이드는 썼는데, 그럼 공격적인 에너지는 뭐라고 할 것이냐 해서 리비도라는 용어 하나로 쓸 수 없고 이걸 전체를 통합해서 사이킥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는데, 융이 볼 때는 융은 그냥 이걸 구별하지 않고 심리적 리비도가 심리적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른데, 어쨌든 이걸 리비도라고 부르건 공격적인 에너지라고 부르건 우리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어쩌면 이 심리 기구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19세기 자연과학적인 이론이 프로이드 이론 속에 깔려 있는데, 어떤 우리 구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있는데 마음의 구조를 움직여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자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불안이나, 이 찰스 브레는 나중에 불안이라는 개념과 우울이라는 개념을 구별을 하는데, 불안이나 우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온전하게 욕동 충족이나 방어에 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방어 자체를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나머지 에너지를 자기 욕동 충족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타협 형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어에 자기 에너지가 태반을 써버리면 자기 욕동 충족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찰스 브레는 조금 더 정교하게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낼 거예요. 아주 심플한 개념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하죠. 실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죠. 자기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 자체를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얘기. 여기서 역동충족이라고 하면 프로이드의 개념을 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감이 있는데 사실은 휴머니스틱한 사이콜로지나 대인관계처럼 관계적 측면에서 혹은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 휴먼 포텐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심리학 쪽에서 볼 때는 우리의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 우리의 참 자기를 실현하는 것, 이거 자체가 그걸 프로이드는 이걸 역동충족이라고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역동 자체를 처음에 프로이드가 성적이다, 공격적인 것이다고만 정의되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릴레이션이라는 쪽에서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참 자기를 실현하는 것, 이 참 자기가 어떤 것인가는 각각 타고난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자기의 참 자기를 실현하는데 에너지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 중심으로 계속 사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방어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타협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타협 형성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타협 형성이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 방향으로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역동을 충분하게 충족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떤 점에서 타협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 속에서 이분이 힘들어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이분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갈등은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론만 읽었으면 잘 납득이 안 갈 거예요. 계속 이 챕터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찰스 브레너 얘기를 조금 세심하게 들으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례 자체도 이분이 어떤 수년간 한 사례를 갑자기 자기는 혼자 다 이걸 이해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축약돼 있어서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갈등을 갈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불안 있잖아요. 불안. 그렇죠. 불안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다른 불안을 만들거나 다른 갈등을 가지고 불안을 덮어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생기는 갈등이나 불안은 또 다른 걸로 또 막아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도 이게 양파 껍질처럼 이게 계속 레이어가 씌워져 있어 가지고 하나 벗기고 나면 그 밑에 원인이 있고 또 벗기고 나면 또 밑에 원인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드와의 자아와 이드와의 갈등을 생기는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슈퍼 이거와의 갈등을 만들고 또 슈퍼 이거와의 갈등이 생기는 불안을 또 막기 위해서는 이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막 서로 간에 계속 얽히고 설키니까 이야기가 결국은 갈등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심리 구조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막연하게 보면 처음엔 잘 다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근원적인 갈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원적인 갈등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근원적인 불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에 따라서 오는 디펜스도 굉장히 다양한, 그 디펜스를 아무리 막나라도 우리가 가진 마음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 정신적인 기능 모두가 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역동 만족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한때는 방어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자체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탐구욕을 충족하는 데 지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기 힘든 정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지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주지와 방어를 쓰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자기 정서를 만나지 않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같은
지성 자체가 한쪽에서는 역동 충족으로 쓰이지만 한쪽에서는 방어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적이고 다른 경우에는 역동 충족을 위해서 쓰인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첫 장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근원적인 갈등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 갈등에서 어떤 불안이 발생하고 그 불안이 발생한 건 이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과거의 역사와 관련돼서 일본이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 증폭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어떤 방어를 쓰고 있는지, 그 방어가 합리적인 방어인지 지나친 방어인지. 그러면 합리적인 방어라고 한다면 그건 허용하고 필요한 사람은 더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방어를 계속하면서 자기의 심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 스스로가 그런 불필요한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자연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운용을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단순화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 삶이 복잡한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만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판타지나 우리의 의사결정,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생각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 의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극히 일부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식적인 판단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그 의식적인 판단을 하는 배경에는 무의식적인 힘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그 무의식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불안이나 우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불안과 우울이 오는 것은 심지어 갈등 구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갈등 구조가 다양한 모습인데 이걸 이 무의식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우리의 의식만 가지고 의식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온전한 그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심리 상태의 극히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아니다. 우리 이 나이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제 친구는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정상이 아닌데 왜 너는 자꾸 그걸 정상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 증상에 매달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굉장히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그렇죠. 나이에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암 발병률이 얼마나 높아졌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걔를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불안의 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저는 짐작을 하는데 항상 그 증상과 그 현상 또는 그 자기 친구가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해서 그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밤이 9시가 넘어서 걔한테 오는 전화는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은 굉장히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불안을 덜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는 게 굉장히 원래는 머리도 좋고 정말 박사학위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인 여성인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쓰면은 그 본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면은 얼마나 큰 에너지가 날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저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성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친구의 불안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저히 이 소통이 안 돼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그 당시에는 극도의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합리적인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냥 조이닝하거나 미러링 해주는 길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타협 편성을 들으면서 제가 그 딱 클리어하게 그 개념이 많이는 오지 않은 건데 타협 편성을 하지 않는 자아의 어떤 건강한 타협 편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타협형성 자체가 예. 이게 건강한 타협형성이 있고 타협형성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누구나 타협형성을 하고 살아요. 지금 누구나가 현재 상황이 다 타협형성을 하면서 사는데 그 타협형성을 항상 건강하게 하는 사람과 항상 자기 삶 자체가 힘든 상태로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타협형성 자체에 계속 실패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자기의 리소스나 자기의 탤런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불안이나 우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 타협형성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태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자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명상이나 영성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건강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타협 형성을 일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본연의 어떤 힘에 집중하고 타협 형성이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의 어떤 결과적인 어떤 그게 아닐까.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성 수련이나 혹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진 귀한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쪽에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그 사이에 내가 이와 함께 커다란 불안이나 우울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쪽에 건강하게 에너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건강한 타협형성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협형성을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타협형성을 하나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 아주 좋은 통찰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명상을이나 영성수련을 하는 분도 자기 안에 굉장히 불안이 심해지면 그 속에 몰입을 못 하잖아요. 몰입을 못 하는데 내가 바르게 그 속에서 보람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미 좋은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거기에 몰입할 수는 없지만 큰 불안 없이 이 작업이 이루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건강한 타협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겠죠. 제가 처음에 타협 형성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타협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좀 살짝 부정적으로 들렸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내가 뭐 타협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협 형성이라는 자체가 내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내가 행동하고 의식하는 것들은 다 타협 형성의 결과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는 바로 거예요. 그거예요. 모든 것이 타협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하고 싶지 않다, 놀고 싶다가 자기 마음속에 욕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타협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타협 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한테 나는 지금 숙제를 못합니다 하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들어보면은 얘 타협 형성 잘못했구나 이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바꾸는 방법으로 본인이 내리고 있는 잘못된 타협 형성을 취소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타협 형성은 하고 숙제를 해야겠구나 하는 타협 형성이 아니고 혼나지 말아야겠구나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타협 형성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거를 만족감을 느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지만은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 형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다. 하고 제가 그때 그 첫 번째 얘기잖아요. 찰스 브랜드 처음에 다 할 때 이 타협 형성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타협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찰스 브레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방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욕구 충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타협 형성을 하는 거라는. 근데 방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은 항상 불안이나 우울이 완전하게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불안을 견뎌내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방어가 필요한가가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에너지 배정이 여기서 결정이 되죠. 불안에 대한 내성이 아주 작은 사람은 엄청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데 생산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불안을 잘 견뎌낼 만큼 자기 스스로 웬만한 불안은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불안을 소화한다는 건 누구도 불안 자체가 심리적, 내적으로 자기가 소화해내면서 컨테인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불안해서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웬만한 불안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불안이나 우울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큰 사람은 웬만한 상황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안이 큰 사람의 경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이분은 자기 하는 일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시 타협 형성이라는 말이 환경과의 교류 능력 아닌가요? 혹시 내적인 환경이든지 외적인 환경이든지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것은 저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심리 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외부 리얼리티하고 관계에서의 타협 형성도 용어는 쓸 수 있겠죠. 이 용어 자체가 여기서는 주로 심리 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하고 이고와의 타협 형성, 어떤 슈퍼 이고와의 타협 형성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아까 얘기대로 역동 충족과 방어하고 관계의 타협 형성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외부의 현실이 있다고 외부 리얼리티하고 관계에서 이고가 타협 형성을 해낼 수도 있겠죠. 외부에서 오는 디맨드가 굉장히 큰 디맨드가 있을 때 그 디맨드를 다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저항하고 그걸 맞추지 않을 것인지 어느 정도 50만 외부의 요구를 맞추고 나머지는 거절할 것이지 이런 것들도 어떤 타협 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도 결국은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심리 내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타협 형성이라는 게 외부 상황이냐면은 외부 상황인데 그 외부 상황이 내 심리 내적인 것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타협 형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 내적으로 외부 현실도 결국 아까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오리지널은 외부 현실이죠. 외부 현실이 심리 내적으로 들어온 거죠. 용어도 낯설고요. 지금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교재를 읽으면서 나눴던 내용들 중에 조금 뭐 그냥 단어나 용어나 이렇게 그 대화가 낯선 것도 있지만 좀 궁금한 것도 하나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그 타협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방어를 하게 하는 게 가장 그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니면은 뭐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이제
스스로 타협 형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방어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강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자제분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인정되는 사회적 규범. 그 사회적 규범이 강 목사님의 사회적 규범인지 아니면 자제분의 사회적 규범인지에 따라서 이게 어느 게 올바른 타협 형성이다 아니면은 바람직한 타협 형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지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네. 타협 형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뭐 선악을 가를 수 없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죠. 네. 예, 사회적 규범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 사회적 규범을 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타협 형성이 이게 제대로 된 거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가지는 타협 형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 목사님은 외부에서 오는 침해자가 있어서 아이 입장에서는 외부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 나름의 타협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외침이 있어요. 지금. 인트루시브한 대상이 지금 생겼는데 이 인트루시브한 대상의 말을 안 들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이가 아직 슈퍼이고가 충분하지 않은데 외부에 있는 부모가 슈퍼이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이 속에서 자기가 타협 형성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프로이드가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슈퍼이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찰스 브레너가 오늘 이렇게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찰스 브레너가 나중에 가면은 이 이고 슈퍼이고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타협 형성을 이라고 하고 타협 형성에는 큰 틀 안에서 우리 마음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 자체를 파괴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결론을 가서 그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 이러한 찰스 브레너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캐나다의 정신분석가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단 카베스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프로이드가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애매한 개념으로 많은 개념을 함축해 놓았다고 봐요. 프로이드가 어떨 때는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덕적인 규범이 아닌 슈퍼이고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규범이라는 측면의 슈퍼이고하고 달리 이 단 카베스 교수는 우리의 양심, 컨션스라는 것을 또 하나의 마음의 영역으로 두어야 되고 그리고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개념, 그 이고 아이디얼이나 컨션스, 양심 이것을 슈퍼이고하고는 달리 또 하나의 마음의 역할, 마음의 하나의 에이전트,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한 5개로 나누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잘 보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슈퍼이고가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규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담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뭔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의 규범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라고 보다는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 자체가 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이 아닐 수도 있어도 그 부모가 원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제시하는 어떤 규범 그것은 선악을 떠나서 그거 자체가 슈퍼이고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규범과 그래서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교회에서 주는 규범도 있고 여러 가지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이라는 측면과 개인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양심이라고 하는 conscience하고 이 슈퍼이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규범과 자기 안에서 느끼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자아 이상, 이고 아이디얼, 이것은 각각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가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는 어떤 그 기능들도 어떤 우리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문자로 돼 있는 초자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이거 딱 못 박혀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어떤 구조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가정 자체로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특히 우리가 영성이나 관련되는 쪽에서 볼 때는 어떤 이 아까 제가 소개한 단 카베스 교수의 이론도 유념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해 볼 만한 부분이다 하고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삼중구조라는 이 틀 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까 캐나다의 정신분석가처럼 슈퍼이고 속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 개념들을 어떤 규범이라는 객관적인 규범이라는 개념하고는 별개로 양심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의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 conscience나 이고 아이디라는 개념을 슈퍼이고하고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거 자체가 어떤 우리가 영성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요.